네, 아베 총리가 승부수로 던졌던 중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일본 국민들 다시 한번 아베 총리의 힘을 실어주면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경제 현안들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과반수 이상 의석이죠. 310석 의상을 확보하면서 정말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승부수라고 할 수 있죠. 중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일단 좀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승부수였죠. 네.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서 아베 총리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아베노믹스도 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학 스캔들, 물론 이 장기 집권과 연결돼 있습니다는 사학 스캔들로 인해서 사실 그 총체적인 정점이 이뤘던 것이 올해 6월 달 이뤘었던 그 도쿄 주지사 선거였거든요. 여기서 그 참패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 그 총리 입장, 또 아베노믹스의 흔들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2012년, 2014년과 달리 중요한 그 해산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중요한 해산하려면 일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던 측면에서 이전의 그 중요한 그 해산과 중요한 그 선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회 거치를 하는 만큼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데에는 본인 자신의 결연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의원 확보가 실패 시에는 사임하겠다 해서 사실 그 정치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는 3세대에 해당돼서 전형적으로 그 정치인 중에서는 금수저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수저에 해당되는 입장이 어떤 계기가 돼서 본인이 사임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결연한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당초의 예상보다도 웃도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이 한국경제TV가 자체 집계한 그 5시 이렇게 보면 312석을 확보한 거로 나오고 네,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12년, 2014년보다 오히려 아베 총리의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장기 집권하고 그다음에 아베노미스가 다시 재춘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의 그 이렇게 신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중의원 선거는 이전의 선거보다도 또 2배 이상의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렇게 의미가 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흔들리는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이번의 의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막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네. 측면 이제 자막이 좀 나오겠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도 다시 어려울 때 뭉치는 일본 국민의 특성. 그렇군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네.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그 두 차례, 이번에 세 차례 걸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신임을 그 재국권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앞으로의 정책 일정도 굉장히 탄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그 국정 운영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올해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을 때는 사실 그 최소한 국민의 지도가 30%대에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30%대도 흔들리는 선인데요. 근데 이게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그걸 거슬 계기로 해서 국정 지지도가 50%대 회복됨에 따라서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 정책 기반도가 튼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보면 3연임에 대한 3번 연임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금수저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도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책 측면은 한 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자막이 바뀌겠습니다는 일단은 일본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사실상 헌법 규정에 전쟁이 방어적 기능에서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헌법 규정에. 근데 아베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방어적뿐만 아니라 공세적 측면에서 일본 자체적 측면에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사실 일본 국민이라든가 일본 의회에서도
2차 세계전의 어떤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세적 입장의 그 전쟁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대 기류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3분에 해당되는 31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서 헌법 개정이 자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오면 국제적으로 가장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공세적 측면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변하는 게 아니냐. 물론 앞으로 이번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310석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이게 경제 이쪽으로 아마 정치 평론가 내지는 군사 평론가들이 이 점을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현안이 있죠. 하나는 소비세 인상해서 그렇죠. 8에서 예. 10%를 이렇게 확대해서 일본이 그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었었고요. 왜냐 소비세 인상은 일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이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한국상이라 하더라도 내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아베 그 정부의 입장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2년 이후에 아베노미스가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보통 아무리 길어야 3년 정도거든요. 네. 이게 5년이 경과하는 상태에서 힘의 추를 잃었었는데요.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특히나 좀 당초 어려울 것이다라는 아베 총리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까 그 네. 김동욱 일본 특파원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원래 일본의 선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많이 무너져야 그렇군요. 예. 사실 일본이 국민들이 합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선거의 그 특성인데요. 이번에 많이 무너졌죠. 국정의 그 지도가 20%까지 떨어지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무너진 만큼 이렇게 사실 그 압승을 거두는 이런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아베 총리는 선거의 달인이다. 우리나라도 뭐 한때는 누가 이렇게 선거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는 선거의 달인이다. 그래서 절정적인 때 자신의 운명까지 건 승부수가 일본 국민한테 강한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핵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역시 카리스마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일본 국민의 안도감을 주면서 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보라색 자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는 결정적인 것은 사실 일본의 북핵 위기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영해 상공을 벗어날 정도로 우후에 침범할 정도로 네. 이런 것이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요인해서 지금 집권당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 특파원께서 얘기했습니다는 아베노미스의 효과해서 특히 일본의 그 젊은 지지층의 이렇게 실업률이 줄어들고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자민당은 보수당입니다. 보수당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전쟁 세대의 소위 전쟁 세대와 베이비붐 시대들이 높은 지지도를 이렇게 합니다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대, 60대보다도 젊은 층이 아베노믹스, 아베 정부 내지는 자민당을 이게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네. 이거에 결정적 힘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좋은 기회를 했던 것이 야당이거든요. 네. 6월 그 도쿄 도지사 선거를 개특해서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는 자기 사심이 작용하면 안 된다. 결국 사심이 작용해서 선거 전략이 부진하고 아베 총리는 승부수를 던진 데만 해서 야당에는 자기 자신의 입지만 생각해서 이것이 승부수를 던지지 못했던 소위 야당의 선거 전략 부재로 인해서 사실 자민당이 이번에 선거 결과대로 이렇게 완전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그만큼 높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결국 야당의 선거 전략 부진에서 반사익도 자민당을 싫어하고 아베 총리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반사적 측면에서 아베 총리라든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재신뢰를 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5가지 요인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번에 예상과 달리 31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 연립당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310석까지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요.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소비세 인상. 근데 이번에는 좀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직전에 아베 총리가 이것도 이제 얘기해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슈가 됐던 분야죠. 앞서 말씀드린 소비세 인상이라는 건 일본 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 현안 중에서는 가장 일본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만큼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이 아베 총리라든가 자민당에 대해서 굉장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네. 근데 얼만큼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민감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소비세 인상에서 2년 6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는 소비세 인상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본의 아베노미스가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국민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세 인상에서 반대 기류가 높다 보니까 아베 총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1년 전에는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정도 연장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의 일본 경제가 2분기에 4%를 기록했죠. 일본의 그 경제 잠재 성장률 1.5% 정도 내인 점 감안해 볼 때 아직 경제가 2분기에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결국 국가 채무 문제가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채무 문제가 부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년 6개월 연장됐던 사실 소비세 인상을 이번에 중의원 선거와 연결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은 지금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국가 채무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이 국가 채무 문제가 GDP 대비해서 지금 250%거든요. 그리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를 빼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2단계 미치거든요.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받쳐주면 최대한이 국가 채무 문제고 국가 채무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가장 세원에 있어서 빨리 그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재정 수입이 될 수 있는 소비세 인상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설왕설래가 있었던 이런 소비세 인상이 이번에 중의원 선거를 계기해서 일본 국민의 그동안 설왕설래 문제를 확실하게 아베 총리 입장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역시 아베 총리 입장에서 중요한 선거와 결부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좀 관심이 되는 것이 이번 중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노믹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장 탄력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역시 이번 선거 이전에 일본 증시의 모습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아베노믹스는 사실 그 3단계로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사실 그 2단계였었는데요. 하나는 금융 완화, 하나는 이렇게 재정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아베노믹스는 여기 이제 하겠습니다는 금융 완화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잠시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금융 완화 부분인데요. 2012년 10월부터 3단계로 추진했죠. 1단계는 발권력, 엔조도모, 그다음 2단계는 미국시 양적 완화 정책, 3단계는 이제 작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제 내지는 장단기 금리 조작 요 세 가지거든요. 주로 금융 완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금융 완화 3단계로 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는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셉 스티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1990년대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알려진 분인데요. 이 부분은 재정 사이드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조언하는 분이고요. 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경제TV의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가장 먼저 이렇게 1회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으로 이렇게 한국에 모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금융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그 입장을 주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언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융 안에서 재정을 가미된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중의원 선거에는 아베노믹스의 우선순위가 변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 제가 그동안에 아베노믹스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그동안 금융 완화에서 앞으로는 재정 사이드로 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냐. 이 대목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향후에 아베노믹스를 볼 때 염두에 두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폴 크루그만과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조언, 어떤 조언을 말을 하는 건가요? 원래는 사실 그 아베노믹스의 원계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원계에게는.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많은 분들이 금융 완화 부분만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아베노믹스가 설계한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서 1단계 금융 완화는 하마다 고이치 씨, 역시 한국경제TV에서 두 차례 걸쳐서 소위 그 세계 금융 포럼에 모셨던 분인데요. 그분도 그때 와서 분명히 아베노믹스는 전 단계 금융 완화 조치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면 재정 사이드 돌아가겠다 하는 입장을 한국경제TV에 주최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누차에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정 부분이 뭐냐? 재정 부분이 바로 뭐냐? 혼다에스로 지금은 이제 스위스 대사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분이 재정에 설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완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정 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스티글리츠 교수, 그 다음에 폴 크루그만 교수의 훈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서부터 금융 완화에 대해서 재정을 본격적으로 보완하는데요. 두 차례 있었죠. 하나는 10조 원의 재정 지출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조 원 정도의 재정 계획인데요. 이게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재원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회의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아베노믹스가 힘을 얻고 아베 총리의 주도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재정 사이드에 중점이 되는 이런 쪽에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일본 학계라든가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각에서는요, 이런 스티글리츠 교수의 재정 훈수 그리고 아베노믹스 결국 다 결합을 해서 좀 이행이 된다면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두에 두는 거죠. 네. 벌써부터 일본의 그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쪽을 지적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오면 자 앞으로 재정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다면 재정의 지출을 필요한 그 세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번에 승부에서 덜치되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 하는 입장, 이 문제인데요. 네. 사실상 소비세 인상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돼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 사이드에 힘을 얻는다면 그 과도기적 상계라든가 아니면 소비세 인상에서 최종 절차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국가 채무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러면 국채 발행은 그렇군요. 불가피한데요. 예. 네.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또 일본도 조만간 테이퍼링이라든가 해서 금리를 좀 이렇게 긴축 기조로 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긴축 기조로 간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이 국채에 매력도를 느끼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를 발행한다면 일본 국민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사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본 은행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 유명한 bond monetizations이라는 용어입니다. 국채에 화폐화라는 얘기, bond monetization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국민이 사지 않고 일본 은행이 사준다면 그만큼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 마이케이스를 통한 이런 시중의 유동량이 물가 상승을 통해서 결국 일본 국민들의 귀착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전쟁 시절에 재원이 없었을 때 사용했던 소위 강제 저축 방식. compulsory saving에서 강제저축 방식이거든요. 이 강제저축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일본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도 그렇겠어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재정의 지출 증대를 위한 재원을 일본 은행이 사줄 때는 네. 일본 은행이 아베 행정부의 신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안정성 문제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9월 지난달 일본은행 회의에서는 자 금융 완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여서 네. 사실 중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일본 은행과의 그 아베 행정부와의 협정 문제 이거는 지적하는 시각이 없는데요. 사실 구로타 하루오카의 운명도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그 정부가 확정적으로 높은 의석수를 땜에 따라서 굉장히 구로타 하루오카 운명도 좀 상당 부분은 이렇게 그렇군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주변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달 3일 그 아시아 순방길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차기 페드 의장을 이렇게 임명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쵸. 그다음에 중국도 자오진을 교체시켰죠. 네. 그래서 교체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뭐냐? 과연 일본 행정제가 사실 뭐냐 재정으로 돌아가면서 협조가 안 되는 구로타 하루오카를 교체할 것이냐 하는 이 대목도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도 이제 임기가 다 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 그 3개국에 이렇게 차기 의장, 차기 내진 총장 이게 교체 문제가 결부돼서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두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사실 그 이번에 그 자민당이 또 이렇게 연립당이 31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경제 측면이나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것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할 것이냐 하는 대목이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국가 특수한 상황이죠. 대동아공학결에서 우리가 일본의 그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보면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 가는 걸 바뀔 때는 사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번에 전쟁 중요한 선거 결과를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에서 민족주의, 국수주의 가지만 사실 일본도 이렇게 아베 총리가 3년임의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우경화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까지 이렇게 개헌에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내지는 일본의 이기주의, 국수주의가 강화하는 상태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보면 한일 간의 관계가 사실 그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굉장히 좀 악화시켰던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상처를 많이 내는 입장에서 네.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골이 깊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은 치유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죠. 왜냐? 북핵 문제에 따른 이런 한국과 일본 간의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문제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왜 빨리 개선되지 않느냐 하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는 과거에 사실 그만큼 깊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중의원에 이렇게 선거에서 310석 이상 확보함에 따라서 예. 일본의 우경화가 이렇게 될 때에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상 그 관계 그렇죠. 개선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네. 어쨌거나 아베노미스가 이렇게 중점을 변하면서 힘을 얻을 때는 사실상 뭐냐 이게 증시 입장에서는 이미 선거 이전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는 일본 증시 호재고 네. 과거보다는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이 떨어졌습니다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뭐 예. 여기에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만약에 차기 16대 의장으로 제닛 앨런 현 의장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의장으로 선출될 때는 중국 인민회행이 지금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차기 총재가 이렇게 결정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 과정일 때 빠르면 이번 주에 앨런 의장의 재심 받을 때는 아마 증시 입장에선 대형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노미스가 중점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요. 예.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엔저가 되기는 힘들다. 왜냐? 과거 1단계 금융 완화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엔저가 되겠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 쪽으로 돌아가면 국채 발행이 증대해서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엔저보다는 엔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 2010년에 엔화를 사용해서 25% 돈 벌 때만큼 이렇게 엔화가
아주 강도 있게 강세가 되긴 힘들다 하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우경화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한일 관계가 소원해진 점장을 볼 때, 자, 일본의 통상압력, 이 소재 부품 분야가 우리가 일본의 경쟁력이 뒤져서 대일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재 부품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우경화되면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상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쟁 가는 국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제2의 대동아 공영권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상당히 이렇게 증가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통상,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통상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 측면이라든가 조직적인 측면이라든가 인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인프라 기반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 아베 총리의 재심을 통해서 통상 압력이 될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적인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압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위상을 좀 증대시키는 네. 이런 측면의 성과를 좀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